그러면 2016년이고요. 2016년에 11월 수능이었고 번호는 16번부터 20번까지로 출제됐었던 지문입니다. 자, 당시 이 지문이 출제됐을 때 많은 학생들이 좀 어려워했었던 내용이에요. 어렵기는 분명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수준은 계속해서 높아지니까 내가 뭐라 그러냐면 수준이 지문의 수준이 높아진 것을 나는 어느 때쯤으로 보면 요 시기로 보거든. 2016년이 급격히 어려워진 해고 그 분위기가 2010년대부터 스물스물 지문들이 조금 어렵고 수준이 높은 지문들이 나오기 시작하다가 2016년이 되니까 본물 터지듯이 완전히 수준을 업그레이드해서 대학교 2, 3학년 수준 이상의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하게 되었다. 그것이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들을 쭉 풀거나 올해에 우리가 모의고사를 쭉 풀다 보면 어느 정도 공부가 돼야 돼요.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다 그러면 그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기본적인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익숙해진 상태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특히나 최근의 추세를 보면 첫 번째 지문은 독서 지문이니까 그냥 누구나 풀 수 있는 지문이고 그 다음에 가나 형태로 둘로 나뉘어진 지문은 철학이 많이 나오잖아요. 동양 철학과 서양 철학이 나오거나 동동이 나오거나 서서가 나오거나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걸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학생들의 반응을 보면 철학하고 과학 지문하고 뭐가 더 어렵냐 그러면 과학 지문을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뭐 지문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철학 지문은 뭔가 정리가 단순하긴 한데 무슨 말인지 되게 뭔가 뿌연 안개 같은 그런 녀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지만 과학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지만 명확하게 완벽하게 이해해서 풀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고 핵심만 잘 잡아라 라는 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지문을 읽다 보면 뭔가 공통적인 요소들이 있고 반복되는 용어들이 있어요. 올해 EBS 수능 특강에 보면 공리주의 나오고 칸트 나오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럼 칸트 지문하고 공리주의 지문하고 뭔가 연관되면서 칸트의 이야기가 다른 모든 철학에서 공통되게 나오는 개념들하고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걸 느낄 거예요. 조금은 느낄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그 지문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반복해서 읽어주는 게 좋아요. 올해 만나게 되는 모의고사에서 만난 철학 지문이든 EBS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에서 만나는 철학 지문이든 선생님 책에 뽑아놓은 지문들에서 만나는 철학자이든 그리고 그 철학자들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으로 내가 준 것이든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읽어서 전체적으로 반복적으로 읽게 되면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자주 등장하는 뭔가 얘기가 있구나라는 걸 조금은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 준비를 해주면 꽤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어쨌거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과 니은 모두 아니요라고 답변할 질문은 그랬어요. 아하, 그렇다면 이건 데칼코마니 두 개의 입장이 있다는 거지. 철학자 두 명이겠지, 보나마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윗글에 대한 이해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거 대놓고 포포 논리실증조에 따르면 과인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그 첫 번째 문제나 두 번째 문제나 결국은 데칼코마니 형태로 다른 주장을 가지고 있는 차이를 가지고 있는 철학자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는 문제, 데칼코마니 문제인 게 틀림이 없고. 자,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총체주의의 입장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본문에 총체주의가 있을 것이고 A, B, C, D, E가 있는데 이게 본문에 나와 있겠죠. 걔네들에 대한 평가.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문제도 총체주의에 대한 비판. 총체주의가 이 지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디귿과 바꿔쓰기에 가장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이런 문제는 바로 먼저 풀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좀 귀찮으니까 한번 바로 풀어버릴까요? 자, 디귿은 뭐였냐면 결론에 도달한다였어요. 디귿은 항상 어떤 단어가 나오면 보통 서술어가 나오는 것이고 도달한다가 대상이잖아요. 이걸 뭐로 바꾸느냐죠. 그럼 결론에 이 녀석이 이제 환경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얘와 호응하는 문장 성분, 부사어가 되는 것이고,
그럼 요거하고 잘 맞을 수 있도록 얘는 대입법을 그냥 쓰면 됩니다. 대입해보면 되죠. 자, 그러면 결론에 잇따른다, 다다른다. 바로 나왔네. 동착한다, 회귀한다, 기인한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곳에 도달한다 그랬으니까 다다른다가 가장 적절한 것이라는 거 그냥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거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지문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부터. 자, 봅시다. 일단 기억이 나왔어, 기억. 자, 기억이 나왔으니까 논리 실증주의하고 포퍼가 나왔어요. 자, 논리 실증주의라고 하면 그 말의 뜻이 그냥 들어있죠. 논리 실증주의의 가장 중요한 것은 논리와 그 다음에 실증이에요. 논리와 실증이다. 그러면 논리라는 건 논리적으로 실제적 증거를 댄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항상 논리, 실증, 주의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주의라는 말이 있다라는 것은 앞에 것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니까 이 사고방식을 가진 철학자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한다? 논리를 따지고 실제적 증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논리 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포퍼는 얘네들하고 친구, 여기에 포함되는 녀석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겠고. 자, 지식을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논리학 지식처럼, 논리가 나오네. 수학이나 논리처럼 경험과 무관한 것과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에 의존하는 것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대상이 뭐냐면,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대상이 뭐냐면, 제일 먼저 잡아야 될 건 지식이에요. 자, 지금 이 철학자들이 여럿이 나오든 둘이 나오든 셋이 나오든 이들이 무엇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보이느냐, 대상이 중요하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어? 나하고 쟤하고는 달라요 했을 때 어떤 점에서 무엇에 대하여 대상을 명확하게 딱 정리하고 거기에 얽혀나가는 것을 봐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는 대상은 지식이다. 지식에 대해서 서술을 보면 구분한다는 거예요. 둘로 구분합니다. 뭐로 구분하는 거예요? 경험이 필요한 것과, 그렇죠? 경험이 필요 없는 것과, 데칼코마니가 여기 나오는 거지. 경험이 필요한 녀석으로 지식을 둘로 나눈다. 그러면 경험이 필요 없는 녀석은 뭐냐? 수학이나 논리학. 수학이나 논리학. 수학이나 논리가 이쪽에 들어가고 경험이 필요한 녀석이 누구냐? 바로 과학적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거나 이과다 그러면 과학하고 수학 하잖아. 그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같은 거 아니야? 이게 왜 경험이 필요해? 없어? 이건 왜 경험이 필요해? 약간 이상할 수도 있으나 우린 그런 걸 할 새가 없는 거야. 우린 그런 거 할 새가 없고 중요한 포인트 지식에 대한 태도가 드러났군. 그래서 경험과 관련 있는 것과 경험이 관련 없는 것을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라는 걸 정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지식에 대한 입장은 모든 철학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거든. 특히 칸트 이후의 철학자들을 보면 과연 지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한단 말이야. 무슨 말 알겠소? 이해됐소? 그러다 보니까 요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그렇게 그냥 이렇게 나뉘어지는구나, 나는 구분하는구나만 하고 시험을 볼 때는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여기서는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경험이 필요 없다는 건 단순한 얘기야. 수학 문제를 푸는데 머리로 생각하면서 하는 거지 어디 나가가지고 꼭 사과를 2개 하나를 먹으니까 3개가 남았네 4개 중에 이런 걸 경험을 해봐야 아는 건 아니라는 거야.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지? 근데 과학적인 것은 천체를 뭔가 뒤다 보든지 뭘 섞어 보든지 이런 걸 꼭 해봐야 되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지? 논리도 마찬가지로 막 따져보면 얘가 이렇게 되니까 모순이 되잖아. 이렇게 되니까 맞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된다라는 거야. 즉 경험이 필요 없는 쪽이다. 경험이 필요 없는 지식이다 라는 녀석들은 머리로 된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 알겠지? 이쪽은 경험을 반드시 해봐야 된다는 뜻이고. 오케이? 자, 그렇게 구분하시면 이후에 다른 철학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그중 선택을 합니다. 과학적 지식은 뭘 잡았소? 여기서 과학적 지식은 해서 이거 잡아서 내려가죠. 자, 요거 잡습니다. 요거. 자, 과학적 지식은 잡고 내려갑니다.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누적된다고 주장했다. 자, 포인트 뭐야?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과학적 방법에서 당연히 과학이니까 과학적 방법이겠지 뭐.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더욱더 중요한 건 뭐예요? 서술어 누적된다가 중요한 포인트죠. 누적된다가 중요한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누적된다. 가설은 갑자기 뻥 뛰었어. 갑자기 뻥 뛰었어. 자, 뭐냐면 여긴 지식이란이라고 얘기했잖아. 그치? 이 사람들은 지식이란 걸 이렇게 둘로 나눴어. 경험과 관련이 없거나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걸로. 그리고 그 중에 경험과 관련이 있는 과학은 과학적 방법으로 짝짝짝짝 이게 보통 경험을 하는 방법들이겠지. 그 방법으로 누적된다라고 설명했으면 또 과학적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갑자기 뭐로 넘어간 거예요? 가설이란 이렇게 넘어갔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깔끔하게 여기서 하나를 딱 매듭을 짓고 가설이란 개념에 대해서도 입장을 드러냈군 이렇게 넘어가 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막 뭉뚱그려져서 애매해지면 안 돼. 오케이? 지식은 이렇게 구분했고 과학은 이런 누적된다고 말했고 그 다음 자 정리 끝났고 다음 가설 이런 식으로 의식의 여러분들이 읽는 사람들의 의식이 타락 넘어가 줘야 된다. 뭐만 알겠지? 자 그래서 가설이란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만. 왜 갑자기 가설 얘기했나 했더니 과학적 지식에서 필요한 건가 봐 이게. 오케이? 자 과학적 지식의 후보가 되는 것인데 그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 등의 경험을 경험 다시 나오고 과학에서 가설은 가설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한 예측을 관찰이나 실험을 통해서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함으로써 가설을 시험하는 과학적 방법을 제시한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과학적 방법이라는 게 바로 뭐냐면 가설이 있어. 그 다음에 가설로부터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예측을 만들어내요. 그 예측을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논리적으로 만들어내요. 논리적으로 만들어내니까 이쪽은 경험이 필요 없는 쪽에 가깝겠네. 그렇지. 자, 그렇게 예측을 만들고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그것을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판단해요. 어떻게 판단하냐면 경험을 통해서.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로 과학적 방법이야. 알겠지? 고리를 잡았지? 고리를 잡아야 돼. 고리를 잡아야 돼. 요 고리를 딱 잡아줘서 넘어가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요게 과학적 방법이었다. 논리실증주의자는 예측이, 다시 예측 잡고, 예측이 맞을 경우에, 판단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잡은 거야? 판단을 잡은 거지. 그리하여 누가? 논리실증주의자들은 예측이 맞을 경우 판단한 결과 예측이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자 판단해서 결국 예측이 맞을 경우에는 또는 포퍼는 예측이 틀리지 않는 한 틀리지 않을 경우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의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고 주장했다. 여기는 뭐야? 논리실증주의자들의 입장이고 여기는 포퍼. 왜 굳이 같은 궤를 같이 하는 입장을 가진 사람들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이렇게 했나 했더니만 이렇게 둘이 뭔가 다른 부분이 있었군요. 됐죠? 이랬을 때에 그 가설이 무엇이 된다? 바로 지식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측을 도출한 가설이 하나의 새로운 지식으로 추가된다. 됐죠? 자, 그러면 힘이 어디에 실려 있는 거냐면 이쪽에 실려 있네. 과학적 지식 쪽에 실려 있죠? 자, 조금 어려웠어요. 그렇죠? 아주 단순한 건 아니야. 자,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이렇게 되어 있었던 거예요.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는 일단 지식이란 경험이 필요 없는 수학과 논리 같은 지식이 있고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과학 같은 지식이 있다고 나눈 후 과학의 지식은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누적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과학적 방법이란 게 뭐냐면 이렇게 연결시켜줬으면 훨씬 편하게 했을 텐데 읽다가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거야. 읽다가 뭐야 이거 새로운 건가? 하다가 읽다가 찾아내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미 알았어. 과학적 방법이 어떤 거냐면 일단 가설을 세워놓고
그 가설로부터 논리 과정을 거쳐 예측을 만들어낸다. 오케이. 세상에 뭐 이건 이렇게 될 거야. 무슨 어떤 물질을 섞으면 이렇게 될 거야. 하늘에 있는 별의 거리는 이렇게 하면 측정이 될 거야. 라는 등등의 어떤 가설을 세워놓고 예측을 해. 그러면 저 별은 아마 요 별보다 더 멀 거야. 이런 예측을 해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뭐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걸 판단하는 거죠. 이해됐지? 판단했는데 그것이 또그덕또덕 경험에 의해서 맞더라. 맞다. 제가 더 멀더라고. 몇 번을 계산해봐도 멀더라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가설을 새로운 지식으로 편입시키는 거죠. 누적시키게 되겠죠. 이해됐죠? 이해됐죠? 그 다음에 포포는 뭐예요? 틀리지 않는다면. 틀리지 않는다면. 무슨 말 알겠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순간 맞은 거하고 틀리지 않는 거하고는 뭐가 다른가? 야, 5번 1, 2, 3, 4, 5 중에 답이 뭐야? 2번이요. 맞아. 2번이야. 이거하고 2번이요. 틀리지 않아. 뭐가 다르지? 우린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지. 그럼 얘는 그냥 놔두는 거야. 대신 요 녀석이 어때? 특이하잖아. 특이하잖아. 이해할 수는 없어. 근데 특이한 건 틀림없잖아. 그럼 여긴 뭐야? 아하, 출제의 포인트가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이해됐지? 우린 이걸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했냐면, 포퍼가, 부연 설명 살짝 하면,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을 주장할 때, 예를 들어 그런 거 있잖아요. 백조. 백조는 1000마리 보든 10,000마리 보든 다 흰색이더라. 수완이는 흰색이야. 라는 결론을 끌어내는 거야. 그건 귀납적인 거지. 귀납적으로 그런 결론을 끌어내고, 야, 수완이는 흰색이야. 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그건 지식이 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호주에 껌정이가 나온 거지. 껌정이 수완이가 나온 거야. 뭔 말 알겠어? 그러면 기존의 지식이 틀린 거잖아. 뭔 말 알겠어? 그럼 야, 이 귀납법 이거 문제가 많은데? 이렇게 말할 때 이 아저씨가 뭐라는 거야? 틀리지 않는 한 그때까지는 지식으로 둬야 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거기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런 배경을 우리가 다른 지문에서 만나게 될 것인데, 다른 지문에서 만나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건데, 지금 수능의 상황에서는 요걸 읽고 그걸 알아낼 수는 없는 거잖아. 그래서 우린 뭘 한다? 뭐야 이거? 체크. 중요한 말. 이렇게만 해두면 된다는 거죠. 내 말이 이해됐죠? 자, 그렇게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부터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았어요. 지문이 아주 깔끔하게 쉽게 쓰여진 것은 아니고 내용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습니다. 자, 두 번째 단락으로 갑시다. 하지만 콰이는 따단. 자, 하지만 콰이는 이라고 나오는 순간에 우리 뭐야? 아하, 여기가 바로 가장 큰 데칼코마니가 이제 시작되는군. 데칼코마니는 얘네 둘 사이도 데칼코마니인데 더 큰 데칼코마니, 이 녀석이 더 큰 데칼코마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명 여기에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포를 기억으로 해놨고 야는 니은으로 해놨으니까 그 둘의 차이점에 대한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지요. 됐자. 그럼 한쪽만, 우린 항상 데칼코마니 구조의 포인트는 뭐라고 해서 한쪽을 잘 정리해두면 다른 한쪽이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스토리지. 이해됐지? 그래서 여기를 잘 정리했으니까 여기는 뭐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갑니다. 콰이는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따단. 자, 뭐 잡았어? 여기 뭐였지? 요거 잡았네. 가설만 가지고는 예측을 논리적으로 도출할 수 없다고 본다. 여기 딱 여기 요만큼이야. 요만큼. 요거만 딱 잡았어. 이해됐지? 요거 딱 잡은 거지. 이해되지? 자, 뭐라고 주장했다? 가설 만만이야. 이걸로 예측을 도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이거만으로 안 되니까 딴 게 필요하다는 얘기지? 그쵸? 요게 이제 출제 포인트. 가설만으로 안 된다. 차이점 명확하게 드러났고. 예를 들어서, 아이고 고마워요. 설명 좀 해주세요.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가설. 팽창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운 거야.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지문은 철학 지문이냐 과학 지문이냐 그러면 뭔 지문이요? 철학 지문이잖아. 근데 여기에 새로 발견된 금속 M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 금속에 열이 가해지면 팽창한다라는 과학적인 이런 말은 우리한테 중요하지가 않아. A에서 중요한 건 뭐야? 가설. 이거야 그냥. 띠딩띠딩이라는 가설만을 가지고 A는 가설이야. 그 다음에 B, 열을 받은 M이 팽창할 것이라는 예측을 이끌어낼 수 없다.
똑같은 얘기야. 여기다가 뭐만 한 거야? M에 대한 가설을 가지고 M에 대한 물질 M에 대한 예측은 할 수 없다라고만 돼 있는 것 뿐이야. 알겠지? 여기서 긴장하면 안 돼. 긴장하면 안 돼. 그냥 요거 우리는 요 가설 어떠한 가설에서 어떠한 예측을 끌어냈다고 했을 때 자, 끌어낼 수 없다. 먼저 지금까지 관찰한 모든 금속은 열을 받으면 팽창한다는 기존의 지식과 M에 열을 가했다는 조건 등이 필요하다. 따단. 자, 여기서 만만한 해야지. 이것만으로 안 된다. 그래서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관찰한 지식, 기존의 지식과 그 다음에 또 플러스 뭐가 필요하냐면 조건, 열을 가했다는 조건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게 필요한 거야. 오케이. 금속과 열이라는 관계, M이라는 금속 이런 건 개뿔도 필요 없고, 오케이. 우리의 지금 포인트는 가설만으로는 안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한데요? 기존의 지식도 더해져야 하며 조건도 더해져야 합니다. 이런 얘기죠. 자, 조건도 더해져야 됩니다. 이것이 모두 합쳐져야만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따단.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나오면 틀리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야? 콰이는 가설을 통해 논리적으로 예측을 끌어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야. 무슨 말이겠어? 끌어낼 수 있어. 근데 포인트는 뭐야? 만에 대한 부정인 거지. 이해됐지? 만에 대한 부정이야. 요것만으로는 논리적으로 끊어낼 수 없고 만약에 가설에다가 뭐까지? 가설에다가 플러스 기존 지식, 가설에다가 플러스 조건까지 하면 논리적인 예측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예측이 가능하다 쪽으로 바뀐다는 거지. 이해됐지? 자, 연습이야, 연습. 머리쓰기 연습이야. 문장을 따박따박 잘 정리하는 연습이야. 시간이 들어도 조금은 연습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자, 어려운 지문일수록 연습을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에 예측이 실패한 것인지 알 수 없다는 것. 결론. 그러므로 중요한 포인트. 자, 결론적으로 이러하기 때문에 예측이 거짓이 된다면 무엇 때문인지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예측이 거짓으로 밝혀진다면 무엇 때문인지 애매해져. 왜 그러냐? 이 앞에 있는 애들과 달리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예측을 끌어낸 것이 아니라 가설만으로 끌어낸 것이 아니라 기존 지식 요거 1, 2, 3 여기다 하는 거야. 1, 2, 3 세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 이해됐지? 그 다음에 C는 뒤에 있구나. 자, 세 가지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가 잘못됐는지 애매해진다 뭐 그런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예측은 가설, 기존의 지식 그리고 조건 등을 다 가설, 기존의 지식, 조건 등을 모두 합쳐서 논리적으로 도출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측이 거짓을 밝혀지면 정확히 무엇 때문인지 뭘 할 수가 없고 이로부터 콰이는 개별적인 가설뿐만 아니라 기존의 지식들과 여러 조건 등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 지식이 따단. 자, C가 이거였네. 자, 지금 어떻게 했냐면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고 했어요? 전체 지식이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얘가 A고 예측이 B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이 C가 됐네요. 그럼 A, B, C의 관계는 명확하네. A만 가지고 B를 끌어낼 수 없고 A에다가 A만 가지고 B를 끌어낼 수 없고 전체 지식 가지고 B를 끌어낸다. 이거 결론이네. A, B, C의 관계가 그냥 정리가 돼버렸는데? 됐지? 자, 그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호부터 됐고 이걸 뭐라 그러느냐? 마지막으로 이제 총체주의다. 총체주의라고 합니다. 뭐가? 전체 지식으로부터 예측을 끌어내는 거. 됐죠? 예측을 끌어내는 거. 자, 요걸 총체주의라고 한다. 자, 읽다가 힘들었지만 결론은 굉장히 단순해요. 결론은 단순하지? 흐름을 잘 봐봐. 야네들은 경험이 필요 없는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지식으로 나누고 경험이 필요한 과학 같은 경우에
과학적 방법으로 지식을 누적시키는데 과학적 방법이란 뭐냐면 가설에서 논리적으로 예측을 끌어낸 후 그 예측이 얘네들에 의하면 경험에 의해서 맞으면 지식이 되는 거고 이 사람에 의하면 그 예측이 경험에 의해서 틀리지 않으면 지식이 되는데 콰인이 딱 나오더니 야야야야야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거 아니야. 왜? 가설만 가지고 논리적으로 예측을 못 끌어내냐. 머릿속에서만 하는 게 아니오. 뭐가 필요하다? 기존에 쌓여있는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냐. 그리고 그 가설을 예측으로 끌어내는 조건들이 있었을 거 아니야. 열을 가한다 뭐 이런 조건들. 그런 조건들이 다 충족되고 요거까지 있어야 이게 다 섞여져야 올바른 예측을 끌어낼 수 있어. 이게 다 섞여져 있는 걸 우리 뭐라 그런다? 전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이다. 요거까지 간 거지. 이래서 그래서 우리 뭐라 그런다? 총체주의다. 왜 총체냐? 한꺼번에 다 봐라. 이런 얘기지. 다 이해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걸 읽다 보면 왜 이런 걸 하지? 싶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메타과학인가? 메타과학. 그러니까 과학의 위에 있는, 즉, 생각해봐. 옛날에 철학자들이 처음에 뭐 했어? 응? 막 그리스 시대로 가면 뭐 궁금해했어? 이 사람들이. 우주 만물은 무엇으로 돼 있을까? 이런 거 궁금해했잖아. 물로 돼 있어. 원자요. 원자가 뭔데 몰라. 막 이런 거 싸웠단 말이야. 뭐만 얘기했어? 아니요. 4가지 원소가 섞여가지고 되는 거요. 물하고 흙하고 막 이거 아니냐? 그럴듯한데? 이러고 싸웠다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분리돼서 과학자들이 생기면서 실제 원자가 뭔지 다 따지기 시작했잖아. 그럼 철학자들이 뭐야?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지. 우주 만물은 뭘까? 이걸 할 수가 없어. 과학자들이 우주 로켓을 막 팡팡 쏘고 막 카메라 찍어서 보여주는 시대에 그런 얘기를 더 이상 어떻게 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우린 찌그리야. 우린 별거 없어. 쓸모없는 거야. 이럴 수 없지. 철학자들이.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지식이란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위로 딱 올라가는 거야. 무슨 말이겠어? 너희들이 하는 지식이란 그건 지식이 아니야. 그건 학문이 아니야. 이건 좋은 학문이야. 이건 이런 학문이야. 이걸 종류 주고 앉아 있는 거지. 철학자들이. 내 말 뭔 말인지 이해됐어? 과학이 발전되면서 과학이 철학에서 퉁 떨어져 나가면서 지식이란 뭔가? 어떤 것이 진정한 지식인가? 학문이란 뭔가? 학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따져주는 사람으로서 싹 변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냐? 이해됐지? 그러다가 슬슬 또 뭐로 가냐면 사회. 과학자들이 건들지 않는. 무슨 말 알겠지? 사회는 어떻게 꾸려가야 되느냐? 무슨 말 알겠어? 자본주의는 뭐가 문제냐? 막 이런 거 따지기 시작하는 거지. 내 말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짓을 해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럴 만해서 그러고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단락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어려운 고비는 거의 다 넘겼다. 어려운 고비는 다 넘겼다라고 볼 수 있어요. 포인트는 거의 다 잡았어요. 그래서 총체주의가 왜 나왔는지 우리는 알게 됐고, 됐지? 그 다음에 과학적 방법이 뭔지 알게 됐어. 그럼 끝났어. 자, 그럼 이제 논리실증주의자 포퍼는, 갑자기 또 포퍼가 나왔어. 자, 포퍼. 이 아저씨는 논리실증주의자 중에 하나야. 포퍼는 그렇게 돼 있지? 포퍼는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학적 지식처럼 경험과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명제와 일단 앞에서 잡은 게 뭐야?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 요거 경험과 무관한 거 요런 것은 무관하게 참으로 판별되는 분석명제와 이번엔 지식이 아니라 명제야. 분석명제와 그 다음에 과학적 지식처럼 경험을 통해서 참으로 판별되는 종합명제를 서로 다른 종류라고 구분했다. 따단. 자, 여기 또 작은 데칼코마니가 나오는 거지. 바로 뭐야? 종합명제. 자,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참이냐 거짓이냐 따질 수 있는,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 따질 수 있는 그런 명제들이 존재하는데 그 명제를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 논포가 나누었어, 둘로. 그래서 요쪽은 바로 뭐였냐면 요쪽은 앞에 있는 거 저거 수학과 경험하고 무관한 녀석 이게 포인트고, 얘는 당연히 경험하고 관련이 있는 녀석. 이렇게 둘로 나누었대요. 됐습니다. 자, 둘로 나누었다.
그러나 콰이는 따단 또 나오네요. 에이, 자, 이거하고 이제 데칼코마니 만들어지는 거죠. 자, 콰이는 또 반기. 대립 저기 있었고 또 다른 대립이 또 나옵니다. 콰이는 뭐라고 시부리는데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총체주의 요거 정당화하기 위해 이 구분을 부정하는 논증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이거 뭐야? 이 구분을 이렇게 나누는 구분을 부정했어요. 그걸 부정하면서 말이 안 돼! 라고 끝난 게 아니라 왜냐면을 설명했다는 거야. 오케이? 왜냐면 설명했다는 거야. 근데 여기가 어려워. 여기가 어려워. 어려워. 자, 콰이는 총체주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어쩌고저쩌고 제시했다. 자, 보세요. 논리실증주의자가 포포의 구분에 따르면 총각은 총각이다 같은 동어반복 명제와 이게 왜 동어반복이야? 그렇지. 총각은 총각이라서 총각이 반복됐으니까 동어반복 명제지. 총각은 미혼의 성인 남성이다처럼 동어반복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왜 환원될 수 있다는 거야? 미혼의 성인 남성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야? 미혼의 성인 남성이란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총각이잖아. 총각이라는 동어로 환원할 수 있는 이런 환원할 수 있는 명제를 분석명제다. 모두 분석명제이다. 그런데 후자가 분석명제인 까닭은 전자로 환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이러한 환원이 가능한 것은 총각과 미혼의 성인 남성이 동의적 표현이기 때문인데 그게 왜 동의적 표현인지 물어보면 이 둘을 서로 대체하더라도 명제 참 또는 거짓이 바뀌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지금 누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중이야? 콰인이 말하고 있는 거야. 오케이. 즉 동어 반복 명제와 그 다음에 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될 수 있는 명제가 오케이. 이 녀석이 참이면 이 환원될 수 있는 녀석도 참인데 어째 이 녀석이 참이냐라고 얘기하면 환원될 수 있기 때문에 즉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야. 됐지?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두 표현의 의미가 같다는 것을 보장하지 못해서 동의적 표현은 언제나 반드시 대체가 가능해야 한다는 필연성 개념이 다시 의존하게 된다. 자, 뭐라고? 동어 반복 문제가 참이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할 수 있는 명제도 참이다. 거기까지는 이해했지? 총각은 총각이다. 참. 총각은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성이다. 라고 했을 때 참. 그러면 얘는 왜 참이니? 얘는 요거로 바꿀 수 있잖아. 왜?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성을 총각이란 말로 환원할 수 있으니까. 됐지? 그랬지? 그러면 왜 환원할 수 있니? 왜 환원할 수 있니? 딱 당연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연히가 바로 뭐야? 필연성 개념이 필요하다는 거야. 무슨 말이겠지? 요거 이렇게 환원 명제 요거 바꿈이 가능하다. 왜 바꿀 수 있는데? 당연하지 이렇게 대답할 거 아니야. 이거 당연하지 않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중에. 그렇잖아. 당연한 걸 왜 이 사람 미친놈들이 왜 따지고 있어 이걸. 답답한 말이야. 무슨 말이겠어?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러냐면 당연하지. 그 당연 즉 그 필연성을 증명해주거나 필연성이 인정돼야 된다라는 말이었어. 필연성 개념에 다시 의존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명제로 환원 가능하게 되는 이 동의적 표현, 이거 동어 반복, 이거 동의적 표현. 동의적 표현이 동어 반복 표현으로 환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필연성 개념은 다시 분석 명제 개념에 의존하게 되는 순환론에 빠진다. 그랬어요. 힘들지? 자, 나도 힘들어. 자, 여기 봐봐. 수능의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 쉬워. 읽으면서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뭔가 내가 안 되고 있는 듯한 느낌. 무슨 말이겠어? 그럴 때 긴장하지 마. 왜? 누구들만 안 되는 게 아니야. 전국의 수험생들이 50만이 번다고 50만이 지금 헤매고 있는 중이야. 50만이 헤매고 있다는 걸 잊지 마. 무슨 말이겠어? 그 50만 중에 여러분들은 뭘 해야 돼? 헤매는 상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버리면 이기는 거야. 이기는 자는. 오케이. 뭐야? 이렇게 가다가 뜬! 이것만 잡으면 돼. 순환노래 빠지고 만다. 이거 긍정적 표현이야? 부정적 표현이야?
부정적인 말이지. 이해됐지? 순환론에 빠진다는 게 뭔가 문제가 있나 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얘를 싹 지우는 거야. 싹 지워. 싹 지우고 콰이는 이런 구분이 문제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누구들 얘기는 뭐기 때문에? 순환론에 빠지기 때문에. 요거만 가져가면 돼. 오케이. 그럼 순환론은 부정이다라는 것만 알면 돼. 알겠냐? 그 쉽게 얘를 뭐 쉬울지는 모르겠지만 나름 쉬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한번 시도해 볼게. 그 누구들이 학교에 가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듣고 친구가 야, 저 선생님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너 이거 무슨 뜻이야? 아, 야, 내가 학원 다니는데 국어 선생님이 여기 학원 국어 선생님이 이 개념은 이거라고 설명해 줬어. 오, 처음 듣는 얘기인데? 야, 그럼 문제가 풀려. 아니, 그래도 이상해. 나 이런 거 들어본 적이 없어. 아, 문제가 풀린다니까? 야, 이게 이 개념 설명이 맞다는 걸 네가 증명할 수 있어. 그럼 우리 학원 선생님이 설명해 줬으니까. 이게 순환론이야. 무슨 말이겠어? 학원 선생의 말이 맞다는 걸 뭐로 증명했어? 학원 선생의 말이므로 맞다고 했잖아. 내 말 이해해? 이해됐어?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데 그거 우리 아버지가 말했으니까 맞는 거야. 이거 순환론인 거야. 이랬지. 자, 그럼 여기로 살짝 다시 돌아와 볼게. 무슨 얘기냐면 분석명제라는 것이 경험과 무관하다는 거야. 오케이. 근데 그 분석명제와 경험과 무관한 그 분석명제들이 대표적으로 뭐였냐면 수학이나 논리학이지. 수학이나 논리잖아. 논리 중에 대표적으로 쉬운 걸 가져온 거야. 총각은 총각이다. 이건 우리는 경험해 볼 필요가 없다는 거야. 동네 돌아다니면서 총각들 만날 필요가 없어. 총각은 총각이다. 그냥 맞는 거야. 내 말에 대해서 돌은 돌이다.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이건 그냥 맞는 거야. 이래서 그와 동시에 총각은 개념 정의한 거,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성을 말한다 라는 것도 머릿속으로 그냥 경험 없이 맞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명제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됐지? 근데 거기에 콰인이 뭐라 그러는 거야? 왜 그런데? 라고 묻는 거지. 근데 얘네들 뭐라는 거야? 바꿀 수 있잖아. 응?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자를 총각이란 말로 바꿀 수 있잖아. 즉 동의어 같은 녀석을 동어 반복으로 쑥 환원할 수 있잖아. 진짜? 진짜가 환원할 수 있어? 그럼 당연하지. 그 환원할 수 있다라는 것 명백히 맞는 말이야? 맞는 말이야. 그럼 그게 명백히 맞는 말이라는 필연성을 증명해야 되잖아. 그렇지. 그거에 필연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건 어떻게 하는데? 그거 경험 없이 그냥 우리가 분석적으로 알 수 있지. 그럼 나는 분석명제를 정리하기 위해서 네 머릿속에 있는 논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머릿속에 있는 논리, 즉 분석명제를 증명하기 위해 분석명제를 계속 쓰고 있네? 그건 순환적 오류에 빠지는 거야. 아빠가 말한 거니까 계속 맞다고 말하는 거랑 똑같잖아, 이 새끼야. 이런 얘기야. 조금 이해됐니? 근데 수능에 내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건 이걸 이해하고 못하고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수능장에서 우린 뭘 해야 되냐면 이씨 뭐지? 맞는 것 같긴 한데 계속 뭔가 오묘하게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러다가 따단! 순환론에 빠질 뿐이다. 아, 순환론에 빠져서 잘못됐다는 얘기군. 끝! 이렇게 잡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거기다가 플러스 알파 뭐만 하면 되냐면 상식적으로 순환론의 개념을 지금 조금 이해했죠. 이해했지? 그치? 아빠가 말한 게 맞아? 그렇지. 왜? 아빠가 말했으니까. 이런 젠장.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해됐어? 그게 순환론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끝. 이해됐지? 두 가지 포인트 얘기한 거야. 헷갈리지만 참고 읽다가 결론적인 것만 잡고 우리는 문제를 풀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거 한 가지를 반드시 알아주기 바라는 거고, 두 번째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말은 여기저기 쓰일 수 있으니까 느낌적으로 좀 알아둬라. 친해져라. 그거 두 가지야. 내가 여기서는. 오케이? 자, 그런 식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얘는 지금 계속 뭘 깐 거냐면 요거 깐 거야. 분석명제가 경험에 의한 거라 그랬는데, 경험 없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랬는데 분석명제라는 거 좀 이상한데? 이렇게 한 거야, 얘가. 자, 그러면 너는 어쩔 건데 화이는 분석명제와 종합명제의 지식을 엄격히 구분하는 대신 이거 뭐야? 요거 하지 말자는 거야. 이거 하지 말자. 이런 구분 대신에 뭐 하자는 거야?
대신에 경험과 직접 충돌하지 않는 중심부 지식과 경험과 직접 충돌할 수 있는 주변부 지식을 상정한다. 자, 뭐야? 자, 중심 지식과 이걸 딱 나눴어요. 자,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얘는 뭐야? 경험과 무관한,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이지. 이거 대신 이거로 바꾸자 그랬어. 야, 그거 하지 말고 이거 해. 근데 요거는 뭐냐면 경험과 뭐야? 먼, 경험과 가까운. 됐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경험이라는 건 여기서도 계속된다라는 거죠. 이래서 경험과 먼, 경험과 가까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서 여기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요거야. 요거야. 개념을 무관하다. 이 말이 싫었던 거야, 얘는. 무관한 게 아니라 먼 거지. 경험하고 완전히 무관한 게 세상에 있을 수 있니? 이런 식인 거야, 콰이는. 그 포인트를 잡았냐 못 잡았냐가 이 지문을 읽는데 가장 중요해요. 그 포인트를 잡으면 완벽한 에이스. 오케이? 그걸 딱 잡아 읽었으면 진짜 잘 읽은 거야. 알겠지? 그게 포인트야. 자, 이렇게 나눴다. 자, 그 다음에 경험과 직접 충돌하여 참과 거짓이 쉽게 바뀌는 주변부 지식과 달리. 자, 얘는 뭐라고? 얘는 가깝기 때문에 경험하고 부딪혀서 참과 거짓이 막 결정되는 지식이야. 주변부 지식은. 그 다음에 그것과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다. 어휘 공부. 상정한다 그랬잖아. 요 말. 이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단어다. 뭐지? 상상하여 정함. 상상하여 정함. 상상해서 정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로 실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 그냥.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할게. 이거 맞는 것 같아. 이런 식으로 했다는 거야. 상정. 이 단어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상상하여 정함. 중요한 단어입니다. 자, 그렇게 정리가 됐고. 그 다음. 쉽게 바뀌고 주변부 지식과 달리 주변부 지식의 토대가 되는 중심부 지식은 얘는 토대구나.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자, 어떻게 정리하는 거야? 얘는 멀다. 그리고 얘는 뭐야? 견고하다. 자, 견고하다. 얘는 뭐다? 쉽게 바뀐다. 이거 정리해줘야죠. 쉽게 바뀐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데칼코마니까 양쪽의 특징 잘 정리하면 돼. 한쪽만 정리하면 나머지가 정리되고. 그러나 이 둘의 경계를 명확히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콰이는 중심부 지식과 주변부 지식을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자, 뭐야? 그 다음에 다음 포인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포인트.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명확하지 않다. 명확하지 않아. 자, 그래서 다른 종류라고 하지 않는다. 종류라고까지 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칼같이 이거 둘로 경험, 안 경험, 경험 딱 나누는 게 꼴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 사람. 무슨 말이겠어? 대신 뭉뚱그린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딱 있어. 지식은 딱 나뉘어 이렇게 한 거지. 경험과 무관한 것과 경험과 관련이 있는 거로. 이 아저씨 어떻게 하는가? 지식은 말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래서 중심. 여기 중심부 지식, 그러니까 이 경계가 애매하지. 무슨 말이겠어? 어디까지가 중심인지가 여기가 애매한 거야. 그래서 구분하기 애매한 거야.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렇게 얘기한 거야.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수학적 지식이나 논리 지식은 중심부 지식. 얘네들이 여기로 들어가고. 됐죠? 즉 여기 경험과 무관한 거, 경험과 관련 있는 거, 경험과 무관한 것이 이쪽으로 들어가고 경험과 관련이 있는 것이 바깥쪽에 주변부 지식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림으로 그리니까 조금 더 명확해지지? 자, 그런 거야. 자, 그런데 주변부 지식이 경험과 충돌하여 거짓으로 밝혀지면 전체 지식의 어느 부분을 수정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그런데 해놓고 이제 나온 얘기는 뭐야? 수정. 그렇지? 그 다음에 나온 얘기는 수정에 대한 얘기예요. 자, 저 그림을 그대로 가져와 버리면
중심부 지식, 주변부 지식이 있어. 그래서 여기에 경험이 있다고 생각하자고. 말 그대로 정말 상상해서 정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가 있다? 수학이나 논리 등이 있는 거지. 여기에 과학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 경험과 관련이 밀접하고 관련이 좀 적은데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래서 이 녀석은 쉽게 바꿀 수 있고 얘는 쉽게 바뀌지 않는 견고한 녀석이야. 이해됐지? 왜 그러냐면 결국은 과학은 상대성 원리를 뭘 해야 돼? 수학적으로 식으로 설명해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얘는 중심부인 거야. 알겠어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막 이렇게 망원경 보고서 무슨 상대성 원리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막 계산하고서 자 상대성 원리는 이런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러면 확 칠판에서 맞죠?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양자역학 그 맞을까요? 당신들이 그 소립자 세계를 봤어? 이 사람들아? 봤냐고? 그럼 뭐야? 기다려봐요. 퉁 맞죠? 계산이라는 거야. 뭔 말 알겠지? 그 주변에 있는 녀석을 뭐 하고 있는 거야? 수학이 설명해내고 있는 거지. 논리가 설명해내고. 내 말 이해됐지? 응. 자,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얘가 어느 지식이 여기 어느 지식이 있는데 요거하고 충돌을 일으키는 거야. 충돌을 일으킨다는 거지. 그렇지? 그랬을 땐 수정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수정해야 되느냐?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면 전체 지식의 변화가 크지 않지만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면 관련된 다른 지식이 많기 때문에 전체 지식도 크게 변화하게 된다 그랬어요. 아하, 뭐야? 주변부 주변이 수정에 대한 얘기야. 수정하면 변화가 크지는 않다. 근데 당연한 얘기지. 중심을 수정하면 변화는 크게 된다. 당연한 거지.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얘만 고치면 과학적 어떤 발견이 이거 틀렸어요. 이렇더라고요. 하면 끝나는 거란 말이야.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요. 막 이랬다고. 근데 아니네. 뭐 증거들 많아. 아니네. 그랬으면 이것도 되게 큰 얘기겠다 사실. 근데 너무 큰 거 잡았는데. 하여간 뭐 그렇게 문제가 있다라고 딱 밝혀졌어. 근데 얘가 고쳐지는 건 별 문제가 안 되는데 중심이 고쳐진다면 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수학 공식으로 무언가를 엄청 많이 설명해내고 있었을 거 아니야. 이해됐지? 그런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대부분 경우에 주변부 그래서 결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주변부 지식을 수정하는 쪽을 선택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결국 주변부를 수정한다. 이걸 결정한다. 그래서 결론 그러므로 주변부를 수정한다. 만만히 나왔지. 만만 하겠지만 실용적 필요 때문에 이 말이 중요한 거지.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따단. 이렇게도 간다는 거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뭐야? 만만히 또 나온 거야. 주변을 수정하지만 실용적 필요가 있다면 딱 이게 중요한 거지. 출제 포인트. 됐지?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강조했었던 건 핵심을 잡고 연결시키는 걸 강조했었고, 오케이. 시간이 지나면 어느 쪽으로 가야 되냐면 출제 포인트가 보이는 것까지 가야 돼, 이제. 알겠어? 그럼 끝난 거야. 어차피 문학은 독서에 비해서 쉬우니까 어느 정도 연습을 하면 끝난다고 보고, 연습을 하고 읽는 방법과 풀이 방법이 정리가 되면 끝난다고 보고, 어느 순간에는 이 출제 포인트들이 보여야 돼. 근데 그 출제 포인트들이 어려운 게 아니야. 맨날 만만한 도도도도도 내가 하는 거잖아, 그냥. 알겠어요? 그것들이 보이면 돼. 자, 그 다음에 중심부 지식을 수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리하여 콰이는 중심부 지식은 주변부 지식이 원칙적으로 모두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빠밤. 자, 이런 거 중요하다고 했지. 그리하여 또다시 모두 둘 다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야? 이 말이지 항상. 완전, 부분, 이거 맨날 포인트잖아.
그래서 선택지 출제자가 어떻게 만드는지 알겠지? 중심부 지식은 어떤 경우도 바꾸지 않는다. 왜냐면 그 중심부 지식이 주변부 많은 지식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지식이 흔들린다. 막 말을 길게 하는 거야. 선택지에다가. 무슨 말이겠어? 말을 막 길게 하면 오오오오 하고 넘어가는 거지. 근데 거기에 포인트가 있었던 거지. 뭐? 실용적 필요가 있으면 중심부도 수정한다. 결국 모두 수정한다. 오케이. 요 포인트를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하여 중심부 지식 모두 수정한다. 될 수 있고 지식 변화도 더 이상 개별적 지식이 단순한 누적되는 과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결국 뭐야? 단순 누적이 아니다. 이야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 말이 중요하다 그랬잖아. 그치? 누적이 아닐세. 어디서 누적이 나왔냐면 과학적 지식인 경험을 통해 과학적 방법을 통해 누적한다 라고 누가 얘기했던가? 논리실증주의자와 포퍼가 얘기했잖아. 근데 콰인이 뭐야? 야차차차차차차차 해서 누적도 아니야 이놈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래서 왜냐면 누적을 하면 어떻게 되는겨? 지식 다 만들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거 틀리면 어떡하려고 니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랬지. 누적이 되는 게 아니지. 이해됐어? 누적되면 요거 틀려서 빼면 어떻게 되는 거야? 와르르 이렇게 되잖아. 이런 개념인 거야. 내가 이해하기로는. 자, 그런 거죠. 자, 마지막. 총체주의는 특정 가설에 대해 제기되는 반박이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가설이 실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언제든 그 같은 반박을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여 그 가설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심지어 이 어떻게 되는 거야? 요 실용적 필요가 있으면 뭘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반박이 결정적인 에도 불구하고 피하는 방법을 강구하기도 한다는 거야. 그렇지? 반박을 은근히 피해버리기도 한다. 그건 아주 당연한 반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용적으로 필요해. 그러면 피할 수도 있다라고 콰인은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중요하다는 게 또 나온 거야. 실용 필요. 요 말이.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나왔다라는 얘기는 뭐야? 지금까지 쫙 콰인을 설명하다가 문제점을 또 얘기해 줄 모양이네. 그러나 총체주의 콰인 거 A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없다와 같은 논리의 법칙처럼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지식은 분석명제로 분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비판에 답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즉 A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 있다. 아닐 수 없다지. 이건 틀린 말이잖아. 됐지? 자, 이거는 완전 분석명제 아니니? 이런 얘기야. 그치? 이 명제를 분석명제라고 안 하면 뭐로 해야 되는데, 오케이? 이해됐지? 분명히 구분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니? 이거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나는 국문이면서 동시에 국문이 아닐 수는 없는 거잖아. 오케이? 네, 그런 거. 자, 정리가 좀 됐어? 조금 어렵긴 했지? 어렵긴 했어. 근데 어쨌거나 흐름은 잡을 수 있었을 거야. 설명에 따라서 흐름은 잡을 수 있었을 거야.